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청취자 4516님께서 이 방송 생방송 맞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우상호 의원과 생방송 분명히 인터뷰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같은 시간대에 타 방송사에서 이 우 의원과 아마 녹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방송한 게 맞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계속해서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부는요. 자, 개헌론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을 논의하자. 이렇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이 있었죠. 최근에. 이게 내년 대선 전까지 개헌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개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법적 쟁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자룡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사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사 통해서 예.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 4월 보궐선거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예.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라서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 정치 변화를 고려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는 이제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대표적인 것이 권력 기관이나 통치 구조와 관련한 개헌 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경에 대통령 임기나 연임 여부 관련해서는 이제 개헌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개헌 논의가 워낙에 민감한 문제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대형 이슈라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 있다가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발언이 다시 개헌론의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 개헌이라는 건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큰 그런 변화와 함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그간 통치구조 관련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예. 예, 대표적으로 살펴볼게. 우리 헌법 이념이 이제 헌법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 헌법 이념을 담은 파트, 기본권 규정을 담은 파트, 통치 구조 설계 파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논의되는 개헌은 핵심은 통치 구조, 그 중에서도 대통령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 대통령제는 재헌헌법에서 채택했다가 4.19 혁명 직후에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로 잠깐 이제 변경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군사정권 들어오면서 제3공화국 때 다시 대통령제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이외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대통령제를 채택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재헌헌법에서는 4년 중임제로 현재의 미국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예. 단임제가 된 거는 1980년 헌법부터입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임기가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7년 단임제였다가 다시 5년 단임제로 바뀐 게 현행 1987년 개정헌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5년 단임제가 이제 정착이 됐었고요. 그 87헌법 이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 논의가 계속됐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이제 그 여당 쪽 의견에 대해서 의원 집정부제 또는 이제 의원 내각제도 같이 고려하고 그런 것도 이제 추진해봐야 된다 이런 야당 의견이 접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당시엔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을 실제로 개정하려면 그 절차 그리고 또 의결 정족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차가 좀 까다롭죠? 예, 매우 까다롭고 이 규정 자체도 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헌법이 그 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 자체의 개정 절차 규정까지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고 또 그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의결 정족수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자체에서 200석 이상의 국회 의결 찬성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까지 얻어야 개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차가 까다로운 거, 특히 마지막에 그 국민투표까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보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국회도 그렇지만 국민의 아주 높은 그 수준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를 할 때 시대 정신, 국민 통합, 국민 합의 이런 말을 꼭 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 이런 취지는 헌법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헌법 개정 절차를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정 절차를 쉽게 바꿔가지고 손쉽게 개헌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석 이상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정족수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도 의결로 충분치가 않고 국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높은 찬성을 얻은 것을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국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 개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숙고하고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러고서도 국민적 합의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얻어라 이런 예.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구자랑 변호사와 개헌 관련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방금 그 속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통일운동가로 유명하신 백기환 선생이 오늘 향년 89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백 선생께서는 지난해부터 그 심장 질환 등으로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입원 중에 영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YTN 뉴스 통해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자랑 변호사.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임기에 관한 그 개헌 논의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법리적으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계속 논의되는 겁니까? 예,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못 박고 있는데 예. 연임은 연달아서 재임하는 거 말하고 중임은 연달아서건 건너뛰어서건 2번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번 하지 말아라. 딱 한 번만 재임해라. 이렇게 이제 헌법에 못 박고 있는 건데 이게 예. 과거에 독재 정권 영향으로 헌법에 반영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원했던 내용이긴 한데 예. 30년 이상 지난 지금에서도 그때의 결단이 유효한지 이런 이제 의문이나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헌법 이론적으로는 책임 정치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면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한 사례처럼 대통령이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고 또 그게 미흡할 경우에는 선거에 낙선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평가받게 해야 된다. 근데 단임제는 이제 그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 이제 논의의 핵심이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개헌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제 주장, 그리고 반대로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의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헌법 규정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중임 관련한 그 규정이 만약 개정되더라도 이제 이 개헌된 그 시점에서의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 128조 2항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년 중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개헌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헌법 그 제한 규정도 혹시 개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런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지점이고요. 이게 근데 당연히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제 이론적으로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과거의 결단이라는 게 언제까지고 계속 구속력을 갖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논의되고 있고 또 이제 개정의 절차를 충족하면 또 어떤 조항이라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 선례가 없어서 이건 미지의 영역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다만 그만큼 첨예한 부분이고 개헌론 자체를 좌초시킬 수도 있는 대형 이슈라 가지고 이 조항까지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법 구성 보면 이제 이념을 담은 부분, 기본권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통치 구조. 근데 이 통치 구조 가운데 우리 얘기하면 대통령의 뭐 중임 부분도 있지만은 그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의원 내각제, 또 의원 집정부제 이런 부분도 지금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아예 통치 구조의 근본 틀 자체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통치 구조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우리나라도 2공화국 때 잠깐 채택했던 바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영국하고 일본의 경우 떠올리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의원 내각제는 나라마다 상징적 존재로 대통령을 두느냐, 왕을 두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정치적인 실권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의회만 선출하면 죄송합니다.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도 구성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의회와 내각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내각이 사퇴하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제 책임 정치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이 불안정해지거나 의회가 정권 획득 투쟁의 장소로 변질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의 절충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게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사항을 관장하고 수상은 법률 집행에 관한 일반 행정권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 본질상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잘 운영되면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 장점이 모두 이제 가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난다. 이제 이런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워낙 지금 현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그 이름이 유명하니까 대통령제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의원 집정부제다. 맞습니다. 수상이 일반 행정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와 여당이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 탓에 개헌론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회가 오면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낙연 대표도 이제 확신이 없다 이런 말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서울, 부산 이제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해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개헌론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이번 선거 이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그렇고 또 야권도 뭐 또 냉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가 이제 개헌 논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봤을 때? 지금까지 과정 봤을 때는 계속 논의는 있었지만 진행 동력이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의결 정족수나 절차가 매우 난이도가 높고 때문에 충분치 않은 개헌 동력으로는 아예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적으로는 의원 집정부제는 아예 이제 감이 멀고 호감도 전혀 없습니다. 또 의원 내각제는 또 국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권력 투쟁하면서 서로 총리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거부감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이제 문제점에 불구해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국민 투표까지 넘어설 수 있는 개헌론을 띄우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200석 이상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궐선거를 이제 지나면은 다음에 대선 레이스까지 접어드는 시점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까지 살펴보면은 지금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헌이 뭐 그 현실화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 보니까.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설 연휴 나흘 동안 스포츠계에 참 다채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자완투수 양현종 선수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하면서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기회를 얻었고요. 예. 물론 마이너리그 계약입니다만 스프링 캠프에 초청이 돼서 훈련에 참여하고 뭐 10여 경기 거쳐서 여기서 눈도장을 찍는다면 예. 빅리그 승격에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밋빛 꿈만 꾼다면 메이저리그 입성하고 또 성적도 잘 내면 올해 최대 185만 달러, 20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 사실 설 연휴 기간 뭐 세배를 하지 않을까, 세배 세레머니도 기대하고 했는데 네. 두 경기 있었는데 먼저 11일 에버턴과의 FA컵 16강에서는 도움 2개를 비롯해서 토트넘 100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맹활약했지만 팀이 4대5로 지면서 탈락했고요. 예. 연장까지 120분 혈투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에서는 역시 0대3으로 졌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뭐 후방 수비까지 막 오가면서 너무 극단적 수비 전술을 하기 때문에 예. 모리뉴 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예. 슈팅은 하나도 없었고 후반에는 상대 선수에게 발목 태클을 당해서 스포와 그 스터드 찡이라고 하죠. 예, 그게 예. 발목에 박히면서 양말에 피가 비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참 힘든 연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피까지 봤군요. 네. 아. 자, 그런데 저도 지금 연휴 기간에 이 뉴스 계속 들었는데 네. 이른바 이제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 이게 네. 좀 프로배구 쪽에서 지금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소식이. 그렇죠. 먼저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시작이었는데요. 예. 이들에게 초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온라인 폭로글이 나왔고요. 뭐 피해자는 흉기로 이들이 협박하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동료 부모님을 욕하고 뭐 돈도 걷었다 이러면서 20여 건의 가혹행위 사례를 올렸습니다. 예. 선수들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를 해서 철없던 지난날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에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설 연휴 경기에는 나란히 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부에서도 나왔어요.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신경섭 선수에 대한 글도 올라왔는데 예. 송명근 선수가 고등학교 때 한 학년 후배 급소를 때려서 봉합수술을 받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예. 송 선수 역시 구단 통해서 사과를 했고 어제 SNS에도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되고 이제 후배들이 생기다 보니 그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나쁜 행동이었는지 예.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하면서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글을 썼습니다. 올 시즌 7경기 남았는데 사실 예. 그 봄 빼고 플레이오프 앞둔 제일 중요한 시기긴 해요. 여기 승부처에서 기성 예. 공격수를 교수가 빠지겠다고 했고 또 팀도 그걸 수용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공분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네. 다독일 만한 그 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옵니까? 네, 그 아침 일찍부터 나왔더라고요. 30분도 그래요?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무기한이요? 흥국생명이 아침 일찍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예.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안이 엄중한 만큼 두 선수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숙 기간 동안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면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예. 뭐 시즌 개막 전에 월드스타 김연경 합류하면서 강력한 뭐 우승 후보 어우흥이라고 불렸던 흥국생명에는 뭐 대형 악재긴 한데 사실 뭐 공분이 워낙에 크고요. 엄중 처벌 강조하는 뭐 추가 폭로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쌍둥이 자매 엄마가 사실 88년 서울올림픽 뛰었던 대구 스타 김경희 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뭐 갑질이다, 뭐 훈련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징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아침에 보니까 9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두 쌍둥이 자매 선수가 국가대표도 했고 합쳐서 연봉 10억 원을 받는 실력과 인기를 겸비했던 특급 스타였던 만큼 팬들 배신감, 뭐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다영 선수는 SNS로 선배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면서 뭐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글을 써서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자극한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더 있어서 좀 엄중 처벌이 필요한라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